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차장으로 승진을 하게 된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곧 마흔인데 장가를 들지 못해 어머니께 구박을 받으며 살았지만 최근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요즘은 구박을 받지 않고 있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와 영영 함께 살고 싶은데 어머니께서는 왜 저를 자꾸 밖으로 내쫓으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라는 뜻에서 하시는 잔소리겠죠. 어머니와 저는 꽤 끈끈한 사이랍니다. 저는 애교 없기로 유명한 경상도 사나이인데 서울에서 태어나 경상도 남자에게 시집 오셨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저를 보시며 내가 사람하고 사는 건지 돌바이들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하고 역정을 내시곤 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말씀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다가 소리 없이 마트에 나가 사탕 한 봉지를 사오시곤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만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사탕 사오셨으니까 내 마음도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께서 제게 진릴만 하셨네요.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저희 어머니였으니까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게 어쩜 그렇게나 간지럽고 못하겠던지. 표현이 전부가 아니라고 진부한 표현들보다 제 마음속 내면에 있는 사랑만이 진짜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마음이 진짜면 표현쯤은 건너뛰어도 상대가 다 알 거라는 착각이었죠. 어머니께서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빌기도 하셨대요. 제발 아빠 무뚝뚝한 성격만은 담지 말아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애교 없고 살갑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사는 내내 그런 제 성격이 바뀔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람은 못 고쳐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달라져 보려는 노력도 없이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니까 하는 핑계를 대며 살갑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요. 고쳤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고쳤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성격을 고쳐먹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6세 대학을 졸업했어요. 곧 27을 앞두고 있었죠. 대학을 졸업하면 희망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친구들 중에는 이미 사회인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 더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드디어 학생 신분을 벗어나 돈을 버는 직장인이 된다는 것이 신이 났었어요. 가족들도 온통 그 이야기였어요. 길어야 3분 되는 짧은 대화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어머니께서 제게 질문을 퍼부으시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정말 곧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취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은 제게 눈을 낮추라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속이 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아직 마음에 여유가 있는 척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태 살아왔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친구분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저희 집을 날려버리신 겁니다. 아들아, 문서가 아빠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유, 내 새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망정 다 망쳐놓았다. 아빠가 못난 사람이라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다. 왜 그러시느냐, 술 드신 거냐 캐물어도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자꾸 미안하다는 말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셨어요. 핸드폰을 붙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처음 겪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하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왜 그러느냐며 핸드폰을 빼앗아 드셨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어디에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리고는 쩌렁쩌렁하게 들려오는 핸드폰 속 아버지의 목소리. 여보, 숙정아, 내가 다 잘못했다. 오빠, 용서하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아휴, 죽일 놈, 목 같은 놈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해라. 아휴, 미안하다, 미안해. 불길하고 좋지 않은 예감에 아버지를 데리러 가겠다고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지만 저희가 살던 동네부터 아버지 회사 근처까지 싹 다 뒤져보아도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밤새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어머니와 저는 오매불망 핸드폰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끝내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차마 제게 직접 하지 못하셨던 어머니께서는 핸드폰을 붙들고 제 이름만 하염없이 부르셨습니다. 삶을 등지고 가족들을 등지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고 난 후 어머니께서는 충격에 몇 날 며칠을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이 없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본인의 의지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휴식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던 의사 선생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혀 괜찮지 않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덕에 날린 집은 벌써 남의 손에 들어갔고 어머니와 저는 작은 전셋집을 구해 그곳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눈을 낮추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원하던 회사, 원하던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곳을 내가 뼈를 묻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다녔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 여길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들 어차피 다 똑같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날이 갈수록 몸이 점점 더 불편해지셨어요. 가기 싫다고 하시는 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혼자라도 강해져서 어머니를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허약해지기 시작하시면서 저는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집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종종 이모께서 집에 와주셔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낮에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일이 끝나면 편의점에서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곧 좋아지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우울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몸에 좋은 한약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억지로 드시게 하면서 예전보다 혈색은 좋아지셨지만 우울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 무언가 커다란 성과를 내야만 하는 회사보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 시간이 더 마음이 편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회사에서 일과 씨름하다가 편의점에 오고 나면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래도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 외에는 어쩌면 단순한 편에 속하는 업무들을 맡았었기 때문에 잠깐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거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편의점 사장님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알바를 하던 편의점 사장님은 제게 사정을 묻거나 어떤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그저 삶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편이셨습니다. 힘든 순간은 언젠가 꼭 지나가게 되어 있어.
앞이 보이지 않고 눈앞이 깜깜한 것 같아도 조금만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저 멀리서 빛 한 줄기가 보이더라고. 그냥 문석 씨 말고 다른 알바생들한테도 한 번씩 했던 이야기야. 내가 겪었던 거거든. 이유를 묻지도 개인적인 사정을 묻지도 않았던 사장님께서 해주신 그런 짧은 말씀들은 제가 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딱히 의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고민들을 털어놓아 보기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 편의점에서 쉬지 않고 알바를 한 지도 4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 사이 어머니께서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고 저와 어머니는 한 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힘들고 아픈 어머니를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일자리에 나서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 병을 진단받으셨을 때부터 제 마음은 더 확고해졌어요. 엄마, 나만 믿어.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엄마는 여기서 더 아프지만 마세요. 언제나 건강할 고민만 하세요. 알았지? 난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중요해. 엄마만 보면서 살아. 우울에 빠졌던 당시 어머니께 실제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머니의 병 진단 이후 더 확고해진 것입니다. 제가 영원히 회사 일과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만큼은 힘든 일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 저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 조금은 지겹고 지쳤던 저의 마음에 기다려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니셨습니다. 처음 저희 편의점에 오셨을 때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그때 할머니께서 입고 계셨던 스웨터에 그려져 있던 무늬까지도 모조리 기억이 납니다. 4년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시간에 쭉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오면서 처음 겪는 특이한 일이었거든요. 그 할머니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한참 구경하듯 보시다가 빵이 진열된 매대에서 크림빵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된 그 크림빵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몸을 돌려 출입문으로 향하셨어요. 종종 그렇게 구매하신 상품이나 카드, 잔돈 같은 것들을 깜빡하고 놓고 가는 손님들이 있었기에 저는 여느 때처럼 크림빵을 들고 계산대 밖으로 나가 그 할머니를 쫓아갔습니다. 손님, 이거 가지고 가셔야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무런 말 없이 그 빵을 도로 제 손에 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한 번 더 여쭈었어요. 이거 계산하셨으니까 가지고 가셔야죠, 어르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 할머니께서는 아니라는 듯 한 손을 저어 보이며 그 빵을 제 품에 밀어 넣으시더군요. 꼭 그걸 제게 주시겠다는 의미 같았어요.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할머니께서는 계속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실 뿐이었어요. 혹시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저 먹으라고요? 한 번 더 여쭈어 보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한 후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그 빵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할머니께서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편의점에 찾아와 똑같은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찾아오시는 시간마저 늘 동일했습니다. 밤 11시에 편의점 밖에 앉아 간단한 안주거리와 함께 약주를 하시는 손님들마저 다 떠난 후의 시간이라 고요한 시간대였어요. 그러기를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유도 여쭈어보고 이제 그만 사주셔도 된다는 말씀도 드려보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제 말을 도무지 들어주시질 않으셨어요. 꼭 다친 입은 다칠 줄을 몰랐고 둔했던 저는 그렇게 몇 달을 그러시는 걸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구나.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도 제게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어떤 이유에서 제게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빵을 사주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할머니께 고맙고 감사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를 챙겨주시는 그 얼굴에서 보이는 따뜻한 눈빛은 힘들고 지친 제게 위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답 없는 그 할머니께 살가운 알바생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천생 무뚝뚝했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후로 성격이 달라진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밤 11시가 되면 꼭 그 할머니께서 들어오시는 문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되었고, 묻지도 않은 하루 일과를 털어놓으며 어울리지 않는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할머니께서는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할머니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새 2년 남짓한 시간이 걸렸어요. 비록 저 혼자서만 수다를 떨어대는 날들이었지만 절친한 사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2년 내내 빠짐없이 사주셨던 크림빵은 제 마음을 살찌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심하게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문서가, 엄마가 방금 내리막에서 넘어졌는데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다. 저를 부르는 떨리는 목소리에 1차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내리막에서 넘어지셨는데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다는 말씀에 2차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거기가 정확히 어디냐고 제가 구급차 바로 불러드리겠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위치를 설명해 주셨어요. 몇 분 후 병원에 도착했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고, 무릎에 골절이 있어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데 무릎까지 다치셨으니 얼마나 눈물이 나실까. 힘없는 울보가 되어버린 어머니 걱정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넘어지면서 발생한 무릎 골절이 예산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의사에게 무릎 수술을 고려해보자는 말을 들었다며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게 물어오셨어요. 결국 저는 서둘러 회사와 편의점에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회사에는 내일 오전 반차를 쓰기 위함이었고, 편의점에는 지금 당장 몇 시간만 양해를 구하고자 함이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내일 다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해야 할 정도라면 어머니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당장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도 회사 편의점에 양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곧장 집으로 달려가 확인한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목발로 연습을 하시려는 모습. 멀쩡하셨을 때도 걷는 것이 느리고 힘드셨던 어머니였는데 무릎까지 그 지경이 되니 속이 상했습니다. 파킨슨 병은 언제나 주의를 요하는 병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말없이 어머니의 손과 발을 하염없이 문질러댔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애정 표현이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를 모시고 아침 일찍부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져 진료가 밀린다면 미뤄두었던 회사 출근 시간과 꼼짝없이 겹쳐버릴 것이 분명했기에 병원 문을 열기도 전부터 서둘러 준비했어요. 몸을 가누기 힘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럴듯한 자가용 하나조차도 마련하지 못해 편찮으신 어머니를 택시에 오르내리게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첫 번째 환자로 도착할 줄만 알았던 병원에는 이미 대기 중인 환자들이 많았어요. 초조한 마음에 서둘러 대기표를 뽑고 저희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만히 허공을 바라보시며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이럴 땐 저라도 기운을 차려서 시답지 않은 농담이라도 건네야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저도 힘이 나지 않아 그렇게 해드리질 못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순서가 다가오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무릎뼈가 부러진 후에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앞뒤로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뼈가 부러져 제자리를 벗어났다니 생각만 해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어머니를 제가 대신해 아파드릴 수 없다는 현실이 끔찍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여쭈었어요. 그럼 수술만 받으면 무릎은 완전히 괜찮아지는 거죠? 제 물음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쳐다보시곤 한마디 하셨습니다. 환자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전처럼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수술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마 고민하는 눈동자에는 많은 것들이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더 아프게 되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수술을 받으면 정말 괜찮아질지에 대한 걱정,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용에 대한 무서움이었겠죠. 어머니의 그 걱정들이 한눈에 읽혀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수술 치료와 재활에만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마침 비어있는 일정이 가까이 있었고 3일 후 수술이 잡혔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입원을 하셨지만 저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갔고 아르바이트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았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큰 마음 먹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기로 했어요. 생활비가 많이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식인 제가 옆에 있어 드리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수술 결정이 났던 그날 편의점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르바이트를 관두겠다고 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 그래도 몸이 편찮으시다 하지 않았어? 아이고,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자네도 많이 힘들겠다. 언제나 제게 잘해주셨던 사장님께서는 이번 일에도 안타까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지 말고 어머니 회복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일을 하러 오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충분한 시간만큼 기다려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의 그 말씀에 차마 그러겠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는 기간을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그냥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병원에 계실 때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옆에서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것이 왠지 사장님께 죄송해서 남은 3일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3일을 남겨두고 근무를 하던 그날 밤 11시에 어김없이 문이 열렸고 여러 가지 일로 잠시 잊고 있었던 크림빵 할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힘차게 인사하는 저의 목소리에도 할머니께서는 미소 짓는 얼굴로 고개만 끄덕일 뿐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툭 약속된 듯 계산대 위에 놓이는 크림빵 하나. 또 이걸 나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당연한 듯 할머니께서 계산된 크림빵을 제 앞으로 내미셨어요.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인사를 드린 후 늘 그랬듯 그날도 웃는 얼굴로 할머니께 같이 나누어 먹자고 말씀을 드려보았지만 역시나 웃으며 손사래를 치기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여러 일이 많아 맨입에 빵을 집어넣는 것이 그날따라 유독 목이 메여왔어요. 저는 괜히 창밖에 내리는 빗줄기를 보며 날씨 이야기나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이 싫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우중충한 것이. 할머니께서는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오늘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질문과 이야기만 혼자 늘어놓았지만 할머니께서는 한결같은 표정으로 저를 구경하듯 바라보시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빵을 입속으로 다 밀어 넣으니 할머니께서는 아쉬운 듯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시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드리다 문득 제가 편의점을 관둔 후에도 할머니께서 찾아오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번뜩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계산대를 빠져나와 문을 열고 나가시려는 할머니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요. 저 3일 뒤 여기 알바 그만두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아프셔서요. 그래서 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아쉬워서 어떡하죠? 이제 이렇게 할머니랑 수다 떠는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 저한테 다정히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스쳐가는 손님과 알바생으로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2년 내내 매번 그렇게 제게 빵을 사주시는 할머니였기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고맙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기도 하고요. 그간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던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늘 평온한 얼굴로 저를 구경하듯 웃기만 하시던 할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괜히 말씀드렸나? 들어서는 안 될 말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괜한 소리를 했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깐 충격을 받은 듯 멈춰서 있던 할머니께서는 곧 아주 슬픈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그 등 뒤에 대고 조심해서 가시라고 한 번 더 인사를 드렸지만 역시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역시나 죄송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슬프게도 내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수술을 하루 앞둔 날이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위로와 응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인데 역으로 제가 위로와 응원을 받다니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수술보다 제 걱정을 더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 엄만 괜찮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응? 엄마 수술하고도 거뜬히 생활할 수 있어. 옛날부터 엄마는 회복이 빠른 편이었잖니. 아마 어머니께서도 제가 하루 종일 곁에 붙어있기라도 할까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수술을 하루 앞두니 저도 마음이 심란한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의 몸이 편찮은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 어느 정도 단련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술은 또 처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 잘하는 의사를 전국의 수소문에서 찾아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혹여 어머니께서 앞으로 영영 걸음이 불편해지시면 어쩌나? 어머니께서 재활이 힘들어 중간에 포기라도 하시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온갖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챙기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눈 깜빡할 사이 어느새 편의점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라는 걸 누가 소문이라도 낸 건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손님들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한숨 돌리려 시간을 보니 어느덧 11시가 되었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오실 시간이었지만 혹 마지막 날이라 서운해서 오지 않으시려나 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문이 열리고 할머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처음 보는 낯선 남자분도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계산대 위에 크림빵 대신 낯선 종이 한 장이 올려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그랬듯 미소를 띄운 얼굴을 하고 계셨고 제가 종이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감과 동시에 함께 오신 그 남자분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문석 씨 본인이신가요? 그 남자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물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제 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종이에는 할머니께서 한 글자씩 눌러 적은 저를 향한 말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마저 당황스러워 두 눈과 두 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귀찮게 찾아와서 빵 한 조각이 사주는 이 할머니를 귀찮아하지 않고 살가운 얼굴과 목소리로 맞이해 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알다시피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트이지를 않아 이렇게 침묵 속에 살고 있답니다. 내가 말을 잃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에요. 내게는 하나뿐이었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했던 손자를 잃었거든요. 그 충격으로 이렇게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기로 결심했나 봅니다. 그렇게 말을 못해 답답한 나를 미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매번 예쁜 얼굴로 맞이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부디 받아주면 고맙겠어요. 그동안 제게 고마웠다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그 글을 다 읽어갈 때쯤 함께 오신 남자분이 무언가를 건네셨습니다. 건네신 것은 다름 아닌 사진 한 장이었어요. 20살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얼굴이 저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너무 닮아서 꼭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묘한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함께 오신 그 남자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죠? 저도 오늘 실제로 뵙고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닮아서 회장님께서 손자분을 잃고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우연히 이 앞을 지나다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닮아서 처음에는 손자분이 살아 돌아온 줄로만 알았다고, 그렇게 홀린 듯 여기 들어오시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뵙고 나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완전히 이해가 갈 정도네요. 그래서 말인데 회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인환이라고 합니다. 소개가 늦었네요. 할머니와 함께 오신 남자분은 변호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칭하면서 사실 할머니께서 유산을 증여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제 눈으로 보아도 제가 할머니의 손자분과 놀랍도록 닮았긴 했지만 그렇게 닮았다는 이유 하나로 할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다급히 변호사분을 재촉하셨고 변호사분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좋은 병원에 모셔드리고 간병인 붙일 병원비도 지원해드리는 대신에 작은 부탁이 하나 있다고, 편의점 일은 계속 해주셨으면 한다고요. 유산을 물려주시겠다던 할머니의 작은 부탁은 제가 편의점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산을 물려주시겠다는 커다란 보상에 비해 할머니의 부탁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자를 닮은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할머니의 그 제안은 참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저는 차마 승낙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는 몰라도 평생을 힘들게 일해 모은 돈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제가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죄송한 마음으로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2년이나 뵙고 지내면서 저도 많이 웃기도 하고 어르신 덕에 힘도 얻는 날들이 많았어요. 할머니께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더 많이 웃어드리고 더 많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유산을 증여하시겠다는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마 그럴 수가 없네요. 몇 번이나 더다시 한 번 더 생각해달라던 할머니와 변호사분은 그렇게 저의 완곡한 거절에 결국 포기하고 편의점 문을 떠나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만나자는 희미한 약속을 나눈 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갑자기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던 그때 제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덕분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다름 아닌 이모의 전화였어요. 문서가, 엄마 다친 거 왜 이모한테 말 안 했니? 이모 지금 병원에 와 있어. 내일부터 간병인 없는 시간엔 엄마 이모가 돌볼게. 너 왜 이모한테 말 안 했어, 이놈아? 힘든 저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던 이모님께 어머니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꼭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로 들릴 것 같아서 차마 전화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연락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챙기는 게 내 속이 편하니 그러지. 전 그러면 이모 바쁜 일 있을 때만 네가 와 있으면 되잖아. 나도 우리 언니 걱정돼서 그런다, 응? 이모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돌보기로 하고 통화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이모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머니에 고이 접어들어 있던 크림빵 할머니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아, 이 편의점 일 그만두지 말고 그 할머니 계속 배워라는 하늘의 뜻인가? 결국 저는 다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나야 당연히 오케이지 하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환영해 주셨어요. 말을 번복한 저를 흔쾌히 받아주신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모와 합의했던 일정에 맞춰 아르바이트 날짜를 정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3번 출근하여 그 할머니를 뵐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날 어머니의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을 하시는 동안 이모와 만나 어머니에 관한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혼자였다면 길게만 느껴졌을 수술 시간이 이모와 함께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덜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이상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입원실로, 입원실에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까지 보고 난 후에야 저는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길에 그때 그 변호사분이 주고 가신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왠지 그런 연락을 드리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배웠던 편의점 알바생 오문석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처럼 매일 근무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일주일에 3일은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어르신께서 편의점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운 말투로 꼭 할머니께 그 말을 전하겠다고 변호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편의점 출근을 다시 하게 된 첫날에 바로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시간인 밤 11시에 여전히 밝은 얼굴을 하시고 말이에요.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듯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과 재회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할머니께서는 크림빵을 건네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붙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저한테 빵 그만 사주셔도 돼요. 그냥 가끔 가다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가셔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말없이 웃기만 하시는 것 외에 종이에 한마디씩을 적어 제게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럼 저는 할머니의 그 메모를 보고 대화를 나누었죠. 제가 왜 다시 편의점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병원에 계신다던 어머니께서는 몸이 어떠신지 등을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 곁에 이모께서 와주셨고 감사하게도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다고,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께서도 제 번복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좋게 봐주신 덕분에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는 또 가만히 미소 지으며 저를 구경하듯 바라보시다가 마음이 놓여 라고 글자를 써주셨어요. 예전처럼 매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바를 나오는 날을 기억하신 할머니께서는 언제나처럼 그 시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바를 그만두지 않고 다시 일을 한 것도 1년이 흘렀어요. 1년 동안 그 할머니와 저는 메모를 주고받으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할머니의 손잡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눈물이 나는 것을 몰래 참느라 힘들기도 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할머니의 마음이 더 이해가고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먼저 길을 건너고 계셨고 버스에서 내린 제가 할머니의 모습을 목격했던 상황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는 큰 소리로 어르신 하고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를 알아보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 의문도 잠시 할머니께서 저를 돌아보시며 반가운 얼굴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할머니의 한마디에 저도 놀라고 할머니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단 3글자였지만 똑똑히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요.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쵸?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저만큼이나 말씀을 뱉은 할머니께서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둘 다 놀란 채로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굳어서 거리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다시 말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서 있던 할머니께서는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시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뜻하지 않는 곳에서 저를 보니 이렇게 입이 트였나 보다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 밝아진 얼굴의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따라 딸랑 울리는 편의점 방울소리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차마 끝까지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할머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냅다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할머니께서는 동네에 건물 몇 채를 갖고 있는 알부자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을 하시고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유산 이야기를 꺼내셨고, 안 된다고 못 박는다 말씀드리자 이야기를 바꾸어 그럼 건물을 하나 주고 싶으시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내가 2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너도 이 건물을 받아 평소에 고마웠던 분들한테 마음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많이 받아 그렇게라도 무언가를 나누어 주지 않으면 2다리를 뻗고 주무실 수 없다는 할머니의 말씀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정체 모를 낯선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위로의 시간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이모의 도움을 핑계삼아 할머니를 다시 만나려 편의점 일을 다시 하게 되었던 저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모께 감사한 마음, 편의점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아직 무언가로 갚지 못해 여전히 마음 어딘가가 불편한 저의 그 마음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 딱 한 번 감고 그 건물 받게 되면 고마웠던 편의점 사장님과 이모께 조금이라도 마음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더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뻔뻔하지만 할머니의 그 선물을 냉큼 받아버렸습니다. 대신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더라도 앞으로 얼굴을 보며 지내자고 말입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편하게 저를 불러내시라고 말입니다. 첫 만남부터 생뚱맞게 크림빵을 건네셨던 할머니 덕분에 저는 생애 한 번도 될 수 없을 것만 같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이제 더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함께 겪고 잘 이겨내서인지 어머니와 제 사이가 한결 더 끈끈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루라도 더 웃을 수 있게, 하루라도 더 건강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아무도 저를 쫓아오지 않는데 혼자 쫓기듯 사느라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던 제게도 거짓말처럼 인연이 나타나 주었답니다. 친구들 다 결혼하고 애가 있는데 이제야 제일 늦게 제가 장가를 갈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할머니께서도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 저를 재촉하시는 중입니다. 글을 마치며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더 이상 아무도 아픈 일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가 행복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